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1월 28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전쟁이 임박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조엘 매티스 더 위크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또 우리를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북한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한민국의 시족들을 가차없이 파괴하자는 경종을 울리는 선전 포스터까지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믿습니다라고 로버트 L. 칼린과 지그프리드 해커 두 사람은 38 로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매파라고 할 수 있네. 강경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의 거친 언사가 실제로 외교적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존 페퍼는 책임있는 국가기구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도발이 역설적으로 새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적들과의 평화회담을 재개하려는 결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한 전문가는 미국을 위해 말썽을 피우는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말썽을 피우면 중국의 이익이 된다? 아닐 것 같은데요. 북한이 말썽을 피우면 피울수록 동아시아에 미국의 군사력을 더 강화할 거니까 중국한테는 불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계속 한반도 주변으로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한테도 위협이 되겠지만은 더 껄끄러운 것은 중국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 중에는 전직 미국 정보장교였던 시드니 사일로 백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안 찾아봤어요. 그는 이것은 전쟁을 할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발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더 위크지가 김정은의 사진을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을 합성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게 저도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시드니 사일러 백작의 생각하고 뭐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뭐 네이버 검색에서만도 프리메이슨을 치면은 과거부터 나폴레옹, 그 다음에 스탈린, 또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나라 갑심정변의 주역들도 똑같은 포즈들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도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이게 프리메이슨 어떤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프란체스코 여사를 좌빨들은 뭐 호주 어디에서 뭐 식당 웨이트리스 출신이라고 그렇게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가짜뉴스인지 어쩐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오스트리아 유대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도 그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조금 더 더 젊었을 때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냐. 더 위크지가 그런 포즈를 취한 김정은의 사진을 게재했을 때는 알아볼 사람은 알아봐라. 그래서 걱정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그 파트2의 뉴스의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는데 북동해상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잠수함에서 쐈을 가능성도 양지혁 기자가 조선일보 2024년 1월 28일 11시경에 보도를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8시쯤 북한 심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세부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 불화살 3-32를 여러 발 북측 서해 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서 나흘이 지난 28일 추가 발사에 나섰다. 신정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4일에는 지상에서 28일에는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위키리크스 강정호 기자는 군 북도발의 신중론 선회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 잠정 보류라는 기사를 또 냈어요. 우리가 선제 시행 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하면서 미 태도 감안해 태도 변한 듯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도가 변한 것은 북한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군은 아직 군사 분계선 5km 이내 육상 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제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이를 재개하면은 우려되는 국면이 높아질 수 있다. 긴장 국면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5년만 한국 제친 일본의 일침, 저성장이 반도체 탓, 물음표를 붙이면서 진짜 문제는 뭔데? 이렇게 해서 유선일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조금 발췌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데 2022년 기준 한국 명목 GDP는 1조 6,733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미국 25조 4,627억 달러 3위, 일본 4조 2,256억 달러,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25분지 1 정도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게 그 규모에 비해서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지난해 정부의 경기 대응을 선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이 받은 타격이 유독 컸다는 의미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업황 불황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일본 니혼 게이자 신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최근 한일 성장률 역전 사실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론은 뭐냐?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강했다 이런 얘기고, 저도 여러 번 피력을 했죠.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북한식 표현인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된다.
저출산 고령화, 뭐 생산성 저하 등은 항상 따라 붙는 거고, 한국도 저성장을 우려할 사항이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5년 동안의 변화에서 우리는 4.3%에서 1.4%로 좌악 내려가고 있는데, 일본이 빨간색이죠. 올라갔어요. 2%대로 전망치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은 5.8%까지 올렸다가 그때 경기부양책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인플레 완화시킨다고 금리를 계속 올렸죠. 뭐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은 2023년에 2.5%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다시 보면은 일본이 4조 달러고 우리나라가 1조 달러니까 그 일본 경제의 25%, 4분의 1 수준뿐이는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죠. 그 경제 규모로 봐서는. 이런 뉴스가 또 있고, 일본이 또 니혼 게이자 쪽에서 또 한국을 드디어 이제 성장률에서 다시 극복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또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당분간 저성장 구조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중국하고 거리를 완전히 끊고 계속 저성장으로 갔다가 다시 뭔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민주 칼탕바 3인 이낙연 개혁미래당 공동창당 합의, 이슬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따로따로 뭐 하기보다는 이렇게 공동으로 창당하는 거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제 느낌은 현재 거대 야당의 탄생의 원인은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문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됐는데 그 폐해를 만들어내면서 분당 사태가 나오고 표는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한테 그 대권을 안 넘기겠다,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그 대권을 잡는다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는 국힘에게 분명하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상식이다. 국힘에서 나간 젊은 이준석이가 창당을 해서 몇 석을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론은 거대 양당 체제로 했다가 뭐 나머지 군소정당에서 뭐 정의당 몇 명 있고 뭐 이 정도 선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당이 난립이라기보다도 여러 정당 들끼리 총선을 치르게 될 것 같네요. 국민의힘한테는 저는 유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미국이 그렇게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지만은 내부의 빈부격차는 또 뭐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가구가 비치된 동굴에서 발견된 노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주 위기를 강조합니다. 표현력들이 재미있죠. 영어식 표현은. 이게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기자가 US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요거는 동굴 게 아니고 일반 쓰레기통에서 누워있는 노숙자를 찍은 모양인데, 손의 색깔이나 이런 걸 봐서는 흑인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다. 약 16만 2천 명의 거주자가 있으며 노숙자가 인구의 거의 30%나 노숙자랍니다. 캘리포니아가 왜 그렇게 됐느냐?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이 파낸 캘리포니아 동굴에는
투올룸내 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사회와 도시 관계자들이 있다. 이 발견은 또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국가의 계속되는 위기를 전면에 내세운다. 현지 언론 CBS 13에 따르면 모데스토 경찰서, 투올룸내 강 신탁 자원봉사 하천정화 단체인 오퍼레이션 9-2-99가 공동으로 동굴과 주변 지역에서 약 7,600파운드의 쓰레기를 치웠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나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야 할 동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냈네요. 이 사진은 그런 강가 어디에서 그 노숙자가 동굴에서 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동굴까지는 촬영이 안 됐지만은 노숙자로 그 보이는 그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LA가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LA에서도 그 무슨 저기 지하도 같은 데서 사는 노숙자들이 많다는데, 도박을 하러 왔다가 다 날려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옥상 태양광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알라나 세뮤엘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장문의 그 가정용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취재 보도를 했는데, 상징적으로 이 그림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열은 2022년 미국 전기 발전의 3.4%에 불과했지만, 신속한 채택을 돕기 위해 인플레이션 저감법은 주택용 태양광 및 배터리 설치에 대해 30% 세액 공제를 연장했습니다. 그래도 주택용 태양광 산업은 호우적거리고 있다. 로스캐피탈 파트너스에 따르면 2023년 말에만 미국 내 100개 이상의 주택용 태양광 딜러와 설치업체가 파산을 선언했답니다. 국립태양광 회사는 본질적으로 태양열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되어버렸고, 태양열 임대 및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산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태양광을 설치할 때 싸게 설치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시면은 융자도 해 드릴 수도 있고, 전기료 나오는 거가 절감되는 거 가지고 충분히 이 설치비 이자라든지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 뭔가 그 숨기는 게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쭉 풀어 나갔습니다. 금융화가 옥상 태양광 비용을 어떻게 높였는가, 이 제목 하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쫙 전개를 해 나갔고, 소비자 태양광 대출을 뒷받침하는 거짓말들도 행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들의 이게 메이커가 아마 중국 거 아직까지 갖다가 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 거 갖다 쓸 거면은 하질 마라. 차라리 3.4%뿐이 안 된다면은 그냥 기존의 원자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 뭐 이런 거로 하든지. 잠깐 그 미국 서쪽 캘리포니아라는 데가 좀 좌파적인 성격이 있는데 더 그 노숙자도 더 많고 그렇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용 태양열의 미래. 캘리포니아 태양광 및 스토리지 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만 2023년에 17,000개의 태양광 일자리가 사라졌다.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할 여유가 없는 수만 명의 미국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은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될 책임을 대기업과 정부 및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들과 금융회사의 좋은 목표물인 개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말이 길게 했는데,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CO2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대기업과 정부들의 그게 있는 거지, 민간 보고서 태양열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살당한 박원순이가 중국산 패널 갖다가 뭐 아파트에 조그맣게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또 했었었죠. 하지만 메리앤 존스처럼 빚더미에 쌓여 있고 원치 않는 태양광 패널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많은데도 옥상 태양광 판매 공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데 허리케인들이 있는데 허리케인 이안 바람에 파괴된 태양광 패널,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디올 핸드백에 대한 스캔들을 이 NBC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스캔들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낭비하는 이유, 이렇게 좀 표현해 가지고 영어 원문으로는 이게 소비로 그 AI가 번역했기 때문에 동맹국을 소비하는 이유라 그래서 그게 원어를 보니까 컨슈밍인데 낭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낭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을 낭비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윤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PPP는 이게 국민의힘의 약자죠. 경쟁자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소수당입니다. 그 논란은 이제 그의 지위와 의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서 진짜 문제는 모든 것이 나쁜 의도로 설정된 것이고 그것은 고의적인 함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부족합니다. 비록 일어난 일이 함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비디오는 여전히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 목사는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해 김건희는 제가 글렀어요. 김 총장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김건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여기 자신은 김건희 씨의 미술 전시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의 사무실에서 김을 2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최 씨는 첫 회사 방문 때 김 씨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가져다 줬으며 선물을 거절하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른 뉴스에서 보면 왜 이런 걸 자꾸 가져옵니까?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학자로서 강의하고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최 씨가 말했다. 그때 나는 그녀가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그녀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 공작 목표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그는 제 의도는 디올 가방을 받아들인 영부인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인사에 개입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거창하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 이런 뉴스를 국내 뉴스에서 저는 보질 못했어요. 이 보도한 사람이 스텔라 킹과 라리사 가오라고 되어 있는데, 스텔라 킴은 한국 사람일 것 같고 라리사 가오면은 또 일본인 이름인가? 가오? 글쎄요. MBC 뉴스는 그의 주장을 독자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그 최 목사의 윤 씨 측은 현재로서는 공유할 정보가 없다며 MBC 뉴스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그러고요. 호준석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한동훈 씨가 말고 대변인은 전화 인터뷰에서 이를 빼놓고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북 목사가 일부러 간첩 카메라로 함정을 설치한 정황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저는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답니다. 대변인이 첫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해야 하고, 둘째,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런 방송 대담으로 그것을 해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선으로 되겠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부인이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다른 것도 좀 많이 있죠. 여러 개. 요게 이렇게 생긴 디올 명품 핸드백이라는 모양인데, 이게 한 300만 원이나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좌우간 아우 스캔들이 있으니까 취급을 안 하고 싶지만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뉴스가 나오니까 또 저장해서 나중에 또 활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프리메이슨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흐름 뚜렷.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소하면 일본 국채의 폭락으로 금리가 급등. 시세가 크게 무너진다는 언론에는 현혹되지 마라. 자이 FX라는 데인데, 긴 글이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핵심적인 것만 가져왔다면은, 다시 말하면 만일 일본은행이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해소하더라도 일본의 장기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급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미 달러는 계속 약세로 이미 2022년 고점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 시세의 내부 구조는, 이런 표현은 저도 참 전문가가, 이쪽 금융 분야, 주식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래의 펜더멘탈에 좌우되지 않고 미래의 펜더멘탈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입니다. 그 시세가 바로 미래를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세의 주요 변동 패턴이나 주요 레지스탕스, 서포트 존을 관찰하면 어느 정도 미래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확실히 지금의 미 장기 금리가 미 금리 인하를 포함하고 있다고 썼는데, 앞으로 미국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모순을 느낄지 모르지만,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현 시점에서 시장 관계자들의 전망이나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 금리가 앞으로 저하해 간다면 시장 참가자의 전망이나 의도도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투자 이런 걸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의 자국 제일주는 세상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와 유로화 약세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말을 꺼내도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정치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 신념으로 시세 방향을 추측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달러와 약세는 이제 시작할 거다 하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뉴스네요. 좀 또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 일본 측 언론 보도지만 이건 처음 봅니다. 자이 FX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자기를 FX라고 쓰고 있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 영주하고 싶은 구마모토 현의 거리 랭킹 2위는 아마쿠사시, 1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낸가요? 누군가? 누도라보? 네도라보?
전 뭔 뜻인지 모르지만 뭐 읽는 게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마모토 현이라는 게 세계 유세의 칼데라를 자랑하는 아소산이 있어 불의 나라라고 불리는 구마모토 현. 자연과 역사를 가지고 구마모토만의 미식가도 풍부하고 현지 캐릭터인 구마몬도 유명하다. 곰 인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마모토는 뭔가 관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한 뭐 몇 번 가봤던데요. 여기 뭐 저도 요쪽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차가 다니고 옛날 전차도 다니고 현대식 요거는 완전히 옛날 전차 그대로 아직까지 유행을 하고 있고 구마모토는 그 울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노선 하나를 따라가면 울산동이라는 지명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울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위는 아마쿠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쿠사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자로 천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뭐 살기 좋은 데다 하면 인구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 자체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금교화의 에도 시대 불교와 신도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어 숨은 크리스찬 얘네들이 크리스찬 발음이 아니니 그리스단이라고 기리스단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이제 크리스찬 발음이 안 되니까 많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신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카톨릭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죠.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의 일부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인정되어 있다. 여기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려면 뭐 하루 일정으로 아마쿠사까지 가려면 하루 일정으로 안 되는데 요즘 그 지방 개발을 한다고 도로를 막 뚫고 그 다음에 뭐 해변 다리도 새로 놓고 뭐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아마쿠사시도 한번 구경하고 와서 그게 또 여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 구마모토성 그 밑에 그 기념품 저 음식 파는데 그 말고기 그 튀김이 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있고요. 미국 선거와 우크라이나 침략의 영향은 2024년 세계 10대 리스크란 금융 애널리스트가 해설, 미제이 치에코라는 금융 애널리스트인데 이것이 자기가 뽑은 게 아니고 그 미국의 조사회사 유라시아 그룹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의 10대 리스크로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제목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설을 해 나갔습니다. 네, 넘버 10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전에 리스크를 알아두는 것으로 뉴스에서 봤을 때 이 리스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투자 행동을 하려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뭔 건지 잊어버렸네요. 그 성과, 퍼포먼스인 것 같은데 차이로 이어진다. 이렇게 돼가서 2024년 주식 투자에 참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불량국가라는 것은 북중러 이란 4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은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얘기고 지하재원 쟁탈전 계속 갈 거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뭔가 역풍이 부는데 이것도 아주 길게 뭘 얘기를 했는데 역풍이라는 게 디프레이션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기후 문제 이거 계속 될 거다 엘니뇨 현상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선 중동 문제는 한번 다뤘지만은 이거 결국 석유 패권하고 원인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맞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결국 뺏긴 땅, 그 분할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서 휴전을 맞이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뉴스를 좀 취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